1991년 7월 25일 새벽 4시 반, 일본 후쿠시마현에 사는 케니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집 옆에 붙어있는 구조였지만 집에서 바로 사무실로 들어갈 수는 없고 2층 현관을 통해야 하는데, 이날 그는 2층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아내가 실수로 문단속을 하지 않았으리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그는 사무실에서 1시간 정도 서류를 정리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 마이의 친구들이 놀러와 다른 방에서 함께 재웠기에 잘 자고 있나 확인차 그 방으로 가려는 찰나 방문이 열리면서 딸의 친구가 나오더니 "마이 짱이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화장실에 갔을지 몰라 1층은 물론 집 전체를 찾아봤지만 친구의 말대로 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열려있던 2층 현관문, 사라진 딸. 이날 이 집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꽤 넓은 터에 집을 짓고 2층까지 확장했던 케니치네 집은 총 9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와 장녀 마이, 장남, 차남, 조카, 그리고 직원 카즈야. 당시 건설업을 하고 있던 케니치는 집 옆에 분리된 사무실에서 근무했는데, 같이 근무했던 직원 카즈야가 머무를 곳이 없어 방 하나를 내준 상태였습니다. 잠깐 집의 구조를 살펴보면 1층과 2층은 내부 계단이 있지만 현관도 따로 있어 외부에서 곧바로 2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1층 1분식 방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장 바깥쪽 방에는 카즈야가 생활했습니다. 카즈야가 머무는 방과 본관 사이에는 정원이 있었지만 주변이 벽으로 둘러있어 그가 외부로 나가려면 1층 현관문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2층 침실에는 케니치와 아내, 장남과 차남이 머물렀고, 장녀인 마이는 따로 방을 주었지만 무서움을 잘 타는 아이였던지라 평소 그들은 침실에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마이의 여름방학이 막 시작된 1991년 7월 24일, 전날부터 그녀의 친구 2명이 놀러와 셋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날 케니치의 조카가 친가로 가는 바람에 이 집에는 총 10명이 머무르고 있었죠. 낮에 마이는 친구들과 정원에서 놀았고, 저녁에는 직원인 카즈야의 방에서 함께 게임을 즐겼습니다. 저녁 9시 반 무렵 마이는 친구들과 함께 2층 자기 방에서 잠이 들었고, 1시간 뒤 어머니가 이불을 정리해 주려고 방에 들어갔을 때가 딸을 보았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는 2층 현관문을 잠그고 1층에 있는 욕실에서 목욕했는데, 중간에 내부 계단을 오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평소 일찍 잠자리에 들었던 남편 케니치는 이날도 저녁 9시가 되기 전 아들들과 함께 2층 침실에서 잠들었기에 발소리의 주인이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라 생각한 그녀는 그리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소리는 들었지만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리 신경 쓰지 않은 상태였기에 화장실에서 나온 그녀는 2층으로 올라가 침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1시간 정도 뒤척이는 동안 별다른 소리는 듣지 못했죠. 그리고 다음 날인 7월 25일, 새벽 4시 20분쯤 일어난 케니치는 평소처럼 사무실로 가려고 2층 현관문을 열었는데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문단속을 했던 아내가 실수했다고 생각한 그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1시간 뒤 2층으로 돌아왔는데, 마이의 친구가 거실로 나오더니 그에게 "마이 짱이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화장실에 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그는 1층으로 가보았지만 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안 어디에서도 말이죠. 가족들을 깨워 딸을 찾았지만 찾지 못하자 새벽 6시 무렵에 그들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견을 비롯해 경찰 병력이 투입, 최종적으로 3,900명에 달하는 인력이 동원돼 반경 6km 이내를 조사했지만 마이의 모습, 흔적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신발은 집에 그대로 있었으니 누굴 따라갔다기보다는 누군가 강제로 데려간 것이 분명한데, 범인은 돈이 목적이 아니었는지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고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범행 수법으로 보아 분명 범인은 이 집 내부를 잘 알고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도 알만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부인의 가능성이 높았는데 가족인 그들이 그럴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용의자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의심받았던 이는 전날 저녁에 자리를 비워 하루가 지나 집으로 돌아온 케니치의 회사 직원 카즈야였습니다. 과거 폭주족이었던 그는 케니치의 조카와 사귀고 있었는데, 그녀의 소개로 케니치의 회사에 들어가며 그의 집 1층 방에서 생활하던 남성이었습니다.
전날 저녁 그는 10시에 잠시 외출했다가 15분 뒤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다시 외출했습니다. 고리야마에 사는 친한 친구가 요즘 정신적으로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다른 친구에게 듣고 연락해 만나기로 했거든요. 차의 배터리가 방전돼 움직이지 않아 전철을 타려 했지만 막차가 끊기는 바람에 저녁 11시 무렵 택시를 타고 고리야마로 갔던 그는 약속 장소에서 기다렸지만 친구가 깜빡 잠이 들어 나오지 않아 근처 백화점 벤치에서 밤을 지새운 뒤 첫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이미 마이를 찾기 위해 경찰이 출동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를 태워주었던 택시기사의 증언과 백화점 앞에 있는 가게의 점주가 그에게 말을 걸었다는 증언으로 보아 그날 그가 거기에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공범이 있다면 범행을 저지를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경찰이 의심했던 것은 이뿐만 아니라 그에게 동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전날부터 그는 여자친구와 여행을 갈 계획이었는데 케니치가 그에게 갑자기 일을 주는 바람에 며칠 전부터 계획한 여행은 중단됐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엄청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에 대한 복수로 그의 딸을 어찌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던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게 그렇게까지 할 사안이냐고 말하겠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나쁜 사람들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타인을 괴롭혔던 것을 자주 봐왔습니다. 경찰 역시 그럴 가능성이 있었기에 그를 주시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와 고리야마에서 만나기로 했던 친구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기에 그는 더 의심받았던 것이죠. 또한 그는 외출할 당시 1층 현관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이를 처음 발견했던 것은 외출했다 돌아온 케니치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전날 저녁 9시 20분에 스낵바에 갔던 그들은 다음날 새벽 2시 무렵 돌아왔는데 1층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고 카지야가 방에 없자 그가 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모님은 2층에서 자고 있던 아들 케니치에게 이를 알렸고 그는 이따 돌아오면 물어보겠다며 다시 잠들었습니다. 1층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한 것을 카지야는 인정했지만 그것은 그저 실수였을 뿐 공범이 있다는 경찰의 의심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나기로 했던 친구가 약속을 잡지 않았다는 건 역시 정신문제로 친구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죠. 전화 기록을 살펴보면 그는 그 친구와 확실히 통화하긴 했습니다. 2주 동안 경찰은 그를 구금해 신문했지만 그 사이 별다른 단서는 찾지 못했고 그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도 없었기에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건 당일을 시간 순서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7월 24일 저녁 8시 50분 케니치가 두 아들과 함께 2층 침실에서 잠듦. 9시 20분 그의 부모님이 스낵바로 외출. 9시 반 마이와 친구들은 2층 방에서 잠듦. 10시 카즈야 외출. 10시 15분 귀가한 카즈야가 옷을 갈아입고 다시 외출. 이때 1층 현관문을 잠그지 않음. 10시 반 아내는 마이가 자는 것을 확인하고 2층 현관문을 잠금. 10시 45분 1층 화장실에 있던 아내는 계단을 오르는 소리를 들었음. 11시 고장난 차를 고치려다 실패한 카즈야는 택시를 타고 고리야마로 이동. 11시 10분 아내가 침실로 돌아와 누움. 약 1시간 뒤 잠들었음. 7월 25일 새벽 2시 귀가한 부모님은 1층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 4시 20분 케니치가 일어났을 때 2층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 5시 20분 친구가 마이가 사라진 것을 케니치에게 알림. 6시 경찰에 신고. 6시 반 카즈야 귀가. 이렇게 보면 카즈야가 1층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하는 바람에 누군가 쉽게 들어올 수 있었고 아내가 화장실에 있을 무렵에 2층으로 올라온 범인은 마이를 데리고 2층 현관문을 통해 나왔다라는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집 인근에서 타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은 케니치의 집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층 독립된 공간에 사무실이 있어 가끔 외부인들이 방문하는데도 경찰은 다른 사람의 지문이나 발자국 같은 흔적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들이 진짜 제대로 조사를 한 것이 맞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위층 자녀가 성적 충동에 그런 짓을 저질렀고 은폐를 당한 것이라 추측했지만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증거는 없습니다. 왜, 누가, 어떤 이유로 마이를 데려갔을까요? 그것은 끝내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15년 뒤인 2006년 7월 24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이에 대한 진실은 3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딸이 어딘가에 살아있고 다시 돌아올 날을 기다리는 그들의 소원이 언젠가는 꼭 이뤄지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